그런 시대 우리 배우고 있죠. 세조, 정종. 아무 데나 쓰시면 돼요. 빈칸에다. 종이에다 쓰시면 돼요, 그냥. 정종. 어떻게 돼요? 태정, 태종. 그 다음 어떻게 나? 태정, 세종. 세종대왕 들어봤어요? 세종대왕 안 들어봤으면 안 되죠. 사람 아니죠? 네. 또, 세종대왕 큰아들, 문종. 그죠? 그리고 요즘에 영화로 또, 왕과 사는 남자? 단종. 그죠? 12살에 왕이 됐다가 자기 삼촌이 단종을 끌어내렸죠. 그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이 세종. 네. 자, 세조가 죽고 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예종이 왕이 되죠. 네. 그리고 예종이 또 일찍 죽으면서 예종의 아들이 왕이 못 되고 예종의 형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성종이라는 왕이죠. 자, 성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연산군이라는 사람이죠. 여기 지금 계속 선생님이 조나 종, 뭐 태조, 정종, 태종 이렇게 써줬는데, 자, 우리 이 칭호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 이름이에요?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불리냐면, 묘호라고 하는 거예요, 묘호. 이게 뭐라고요? 묘호예요, 묘호. 묘호는 뭐냐면, 자,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죽으면, 어, 장례식을 치러야겠죠. 어떻게 장례식 치를까요? 땅에다 묻겠죠. 그죠? 자, 근데 한양 그 도성 사대문 안에다 묻지 않고 도성 바깥에 저 양지 바른 곳에 땅 명당이라는 데다가 땅 좋은 데 찾아가지고 거기다 땅을 판 다음에 이 임금님들을 묻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장례식을 치르고 매장을 끝낸 다음에 이제 새로 왕이 된 사람은 다시 이제 궁궐로 돌아와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보면 지금 왕들이 여러 명 있죠. 이 왕들 각자 다 다른 지역에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왕이 된 사람이 이 여러 지역에 묻은 왕들 다 찾아다니려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걸리겠죠. 지금처럼 차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없어요. 이거 그 임금님 묻어놓은 그 무덤을 찾아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데만 하루나 이틀이 걸린단 말이에요. 짧게 잡아도. 더 멀리 붙여 있는 사람들, 뭐 경기도 여주 이런 데 세종대왕릉 있는데 그런데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막 일주일 넘게 걸려요. 근데 왕은 많죠. 그러니까 매번 여러 임금님들 무덤을 다 찾아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선시대 이 여러 죽은 임금님들 개인적으로 다 이름도 있어요. 태조 이성계 들어봤어요? 네. 우리 조선을 처음 건국한 사람 태조의 이름이 이성계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임금님들 이름이랑 그리고 언제 태어났는지 생년월일이랑 그리고 그 사람들 개인적인 어떤 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남긴 여러 가지 업적들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은 나무 판때기가 있어요. 이거를 위패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위패. 옛날 사람들은 이 위패에 그 죽은 임금님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어요. 예. 위패라고도 부르고 혹은 신주라고도 부르고. 이 위패, 그러니까 신주들을 여러 임금님들의 그 나무 판때기, 그 이름이랑 생년월일 적혀 있는 그 신주들을 한 곳에 모아놓거든요. 그 모아놓은 곳을 종묘라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묘. 이 종묘에는 역대 조선 여러 임금님들의 그 위패들이 다 모셔져 있는 곳이. 그럼 지금 임금님은
그 돌아가신 임금님들의 위패가 모셔 있는 이 종묘를 찾아가 가지고 이 종묘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죽은 임금님들을 이제 기리는 거예요. 네.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이 종묘에 들어가는 여러 임금님들의 위패, 그 위패에 붙은 이름들을 묘호라고. 그러니까 여러 임금님들의 위패에 붙은 그 명칭들. 처음 나라를 건국한 임금님에게 붙이는 묘호는 태조. 그래서 쭉 나가는. 요거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죽은 임금님들 위패에 붙는 묘호라는 그 칭호들이에요. 자, 그래서 성종, 연산군, 그 다음에 연산군이 정치를 너무너무 못했어요. 막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다 신하들한테 쫓겨났단 말이에요. 새로 왕이 된 사람이 중종. 그죠? 자, 중종 때부터 저번 시간에 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좀 써볼게요. 중종 써보세요. 여기다가 중종. 자, 중종의 첫 번째 부인 왕비, 당경왕후 신씨였어요. 자, 근데 이분은 그 신하들한테 쫓겨난 이 연산군과 관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왕비, 이 왕비가 된 지 7일 만에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별명은 며칠의 왕비? 7일의 왕비였어요. 자, 조선시대에 이 왕비를 왕후라고 불렀어요. 왕후라고도 불렀어요. 이 첫 번, 정식 왕비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왕비를 맞아들이는데 그 두 번째 왕비가 장경왕후 윤씨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중종은 이 장경왕후 윤씨와의 사이에서 딸 하나를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 더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중종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되는 인종이라는 왕이에요. 그냥 적으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인종이 태어났는데 문제는 장경왕후 윤씨가 아들을 낳자마자 몸이 약해져가지고 금방 일주일 만에 죽어요. 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식 왕비 자리는 비워둘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해서 또다시 왕비를 맞아들이는데 중종이 세 번째로 맞아들인 왕비가 문정왕후 윤씨예요. 자, 이 문정왕후 윤씨는 중종과 결혼한 지 17년 만에 엄마 아빠들이 너희 결혼한 다음에 몇 년 만에 낳았어요? 그거 혹시 알아요? 엄마 아빠가 결혼한 다음에 너희 몇 년 만에 낳았는지 혹시 알아요? 아, 몇 년 만에? 1년. 뭐 보통 그 정도면은 적당히 딱 보신 거죠. 신혼 때 딱 생활 하시다가 사랑하셔가지고 너희가 생긴 거죠. 선생님네 엄마 아빠도 선생님을 2년 만에 낳았어요. 네. 결혼하시고 나서. 네.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 보통 1년, 2년, 뭐 좀 시간 더 걸려도 한 3, 4년이면 낳는데 중종과 문정왕후 윤씨 사이에서는 아들이 자식이 오랫동안 안 생기다가 문정왕후 윤씨가 중종과의 사이에서 17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경원대군이란 아들이었어요. 인종과 경원대군은 어떤 관계예요? 아빠는 같죠. 아빠는 다 누구예요? 아빠는 중종이죠. 근데 엄마는 같아요. 달라요. 엄마는 다르죠. 인종 엄마는 인종 나타가 돌아가신 장경왕후 윤씨고 경원대군의 엄마는 문정왕후 윤씨죠. 그죠? 자, 인종이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지 8개월 만에 죽어요. 자, 인종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인종이 죽으면서
인종의 배다른 동생, 엄마가 다른 동생이었던 누구? 경원대군이 왕이 돼. 이 경원대군이 명종이에요, 명종.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이렇게 나가죠. 인종 명종. 네. 자, 명종은 12살에 왕이 됐어요. 12살이면 지금 누구랑 동갑이에요? 너희랑 동갑이죠? 너희 나이 때 왕이 된 거예요. 너희도 지금 판단도 할 수 있고 국어, 영어, 수학 다 배우기도 하고 하죠. 근데 어른들이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 할 수가 아직은 좀 부족하죠. 그죠? 어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왕실에서 제일 큰 어른, 이 왕이랑 제일 가까운 엄마나 아빠는 이미 죽었죠. 중종이 죽은 다음에 인종이 왕이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인종이 죽은 다음에 명종이 왕이 된 거니까. 이 왕이랑 제일 가까운 가족이 대신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자, 당시 명종의 엄마였던 문정왕후 윤 씨가 어린 아들을 대신해서 대신 정치를 해요. 우리 그런 걸 뭐라고 부르죠? 수렴 청정이라고 부르죠. 자, 근데 이 문정왕후 윤 씨가 권력 욕심도 많고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은 다음에 막 조선시대 때는 남자만 정치를 하고 여자는 정치를 하는 게 좀 금지돼 있었는데 여자 신분인데도 막 자기가 나서가지고 중요한 사람들 막 임명하기도 하고 막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정왕후 윤 씨가 아무튼 성격이 굉장히 좀 셌는데 자기 어린 아들이었던 심지어는 명종을 데려다가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때리기도 했다 그래요. 자, 아무리 왕의 엄마라고 해도 왕이 된 아들의 회초리를 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명종한테 걸핏하면 지금 주상, 왕을 예전에는 왕이라고 안 부르고 주상전하, 주상이라고 불렀거든요. 지금 주상이 누구 덕에 왕이 됐는데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구십니까 하면서 대놓고 자기 어린 아들한테 자꾸 이렇게 꾸중을 하거나 회초리를 때리거나 혼을 냈다 그래요. 자, 그럴 정도로 권력 욕심이 많았던 여자가 문정왕후 유인 씨였어요. 자, 조선시대에 왕비가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 왕비라고 안 불리고 더 이제 뭐라고 불릴까요? 조선시대 왕비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 이제 왕비라고 안 불리고 뭐라고 불리냐면 대비라고 불러요. 대비. 자, 대비가 된 문정왕후 윤씨. 자, 아들을 막 혼내기도 하고 권력 욕심이 적었다 많았다? 많았어요. 예. 자, 그리고 문정왕후 윤씨한테 남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도 성이 뭐였을까요? 당연히. 윤씨였겠죠? 그 남동생이 윤원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윤원형을 영의정으로 임명해요. 영의정은 조선시대 왕 바로 아래에 있는 최고 관직이에요. 신하가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자리란 말이에요. 자, 이 윤원영을 영의정으로 임명한 다음에 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자리에다 마구 이렇게 임명을 하고 자, 남의 재산을 막 뺏기도 하고 온갖 나쁜 짓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명종은 엄마가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20살이 넘어서도 엄마 눈치를 보느라고 정치를 잘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 이 명종 때 상황이었고, 자, 명종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명종이 부인으로 맞아들인 여자가 인순왕후 심씨라는 여자였어요. 자, 명종은 인순왕후 심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아요. 늦게. 그 아들이 순회세자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명종이 몸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빨리 내 후계자를 정해가지고 내 다음 왕자리를 이제 물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몸이 더 약했어요. 자, 그래서 순회세자가 15살밖에 안 됐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자, 명종이 이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명종이 이제 순회세자 죽었을 당시에 나이가 32살이었는데 이때 아무튼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막 살도 빠지고 되게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권력 욕심 많은 자기 엄마도 2년 있다가 죽어요. 자, 그래서 명종이 여러 가지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이제 이제 몸이 전부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자리에 누워서 못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왕이다 보니까 다음 왕자리를 누군가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보다 먼저 죽어버렸죠. 자, 그래서 자기 왕자리를 물려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민 끝에 누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지를 좀 살펴봤더니 명종의 아버지였던 중종, 선생님 보세요. 조선시대 왕들은 정식 부인인 왕비 외에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점점점점, 아홉 번째 부인까지 들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엄마, 아빠 한 명 한 명이잖아요. 조선시대 왕들은 정식 왕비 외에도 부인을 추가로 몇 명 둘 수가 있었다고요? 아홉 명을 둘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 정식 왕비가 사는 궁궐은 정궁이라고 불렀어요. 정궁. 발을 정자 써가지고 딱 정궁이라고 불렸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왕이 추가로 두는 아홉 명의 부인들이 사는 궁궐들은 후궁이라고 불렀어요. 뒤후자 써가지고. 뒤로 가는 걸 후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 그 왕의 그 n번째 부인들이 사는 궁궐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후궁이라고 불렀어요. 후궁. 그래서 왕의 그 여러 부인들을 가리켜서 그냥 후궁이라고 불러요, 보통. 그러면 왕 말고 조선시대 그냥 일반 남자들도 자기 정식 부인 외에 여러 다른 부인들을 몇몇을 둘 수가 있었거든요. 돈만 있으면. 자, 그렇게 왕 말고 일반 남자들이 여러 부인 두는 걸 뭐라 그래 불렀을까요? 한 글자로. 예를 들면 끔찍한 상상이긴 하지만 너희 아버지가 엄마 외에 다른 부인을 또 두는 거예요. 끔찍하죠? 자, 그렇게 다르게 둔 부인을 한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첩이라고 불러요. 첩. 예. 근데 왕실에서는 왕의 그 첩들을 첩이라고는 안 부르고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두 글자로? 후, 후궁이라고 불러요. 예. 종종의 정식 부인이 아닌 후궁 중에서 창빈, 안씨라는 후궁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봐봐요. 선생님 봐봐. 정식 왕비는 후라고 불리죠. 왕후. 혹은 왕비라고 불리죠. 비. 왕후나 왕비는 그 조선시대 여자가 가질 수 있는 그 관직 중에서 제일 높은 거예요. 예. 비 아래 빈이 있어요. 빈. 빈. 장희빈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네. 비는 정식 부인 아래 한 단계 낮은 그 부인한테 올라가는 칭호예요. 빈. 네.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세자라고 부르죠. 왕의 뒤를 이을 사람 뭐라고 한다고요? 세자. 세자의 부인을 뭐라고 부를까요? 세자 빈이라고 불러요. 빈. 세자 비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 세자 빈. 비가 높아요? 빈이 높아요? 비가 높아요. 비는 그 아래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비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왕의 엄마. 대비가 있죠, 대비. 큰 대자 써가지고. 이해돼요? 대비, 비, 빈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창비는 중종의 후궁에서 첩이었다고. 자, 창빈 안씨랑 중종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덕흥군이라는 아들. 자, 덕흥군은 자기 배다른 형이었던 명종보다도 일찍 죽었고 덕훈군이 살아생전에 아들을 셋 낳았는데 큰아들이 하원군, 둘째 아들이 하릉군,
막내 아들이 하성군이었어. 자, 명종이 이제 몸이 점점 더 약해져가지고, 아, 빨리 이제 내 후계자를 결정해야겠다 해서 이 삼형제를 불렀어요. 그나마 이 삼형제가 좀 똘똘하다고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퀴즈를 냈어요.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퀴즈였을까요? 자, 조선시대 너희 사극에서 왕들이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쓰죠? 이 왕들이 쓰는 모자를 익선관이라고 불러요. 조선시대 왕들이 쓰는 모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익선관. 이 익선관을 삼형제를 불러놓은 다음에 한 번씩 써보라 그랬어요, 명종이. 자기가 벗어가지고. 자, 이거 한번 써봐. 자, 큰형이었던 하원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냉큼 썼어요. 그 다음에 막 왕이 된 것처럼 되게 좋아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둘째 하른군도 어떻게 했을까요? 익성 형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거를 썼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또 막 좋아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막내 하성군 차례가 됐어요. 자, 형들이 익성관 쓰고 좋아했는데 이 막내는 어떻게 쓸 것 같아요? 막내는 익성관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명종이 물어봤어요. 하성군한테. 너는 왜 형들처럼 익성관 쓰고 좋아하질 않지? 하성군이 뭐라 그랬을까요? 신하된 자로서 임금님이 쓰시는 그 익성관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막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명종이 이걸 듣고 괜찮네. 자,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명종이 이제 혼수 상태,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약해진 상태에서 자, 사실은 수계자를 지목은 정확하게 꼭 짚지는 못했는데 명종이 평소에 하성군을 좀 많이 예뻐했단 말이에요. 그 익성관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명종이 죽은 직후에 명종의 부인이었던 인순왕후 심씨가 하성군을 자기 양아들로 삼으면서 왕으로 즉위를 시킨단 말이에요. 왕이 죽으면은 왕비한테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하성군이고 이 사람이 조선의 선조라는 임금이에요. 자, 선조가 이제 즉위했어요. 선조 때는 이제 선조가 즉위하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얘기들이 신하들 사이에서 많이 오갔냐면 선조 전에 왕이 이제 명종이었죠. 자, 근데 명종이 자기 뜻대로 막 정치를 잘 했다 그랬나요? 못 했다 그랬죠. 명종이 누구 그늘에 가려졌었죠? 자기? 엄마가 너무 드셌다 그랬죠. 엄마가 자기 회초리도 때리고 막 꾸중도 하고 자기가 왕인데도 막 자기가 마음대로 길을 못 펴게끔 막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가 권력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남동생 윤원영이라는 사람한테 영의정 자리를 주고 막 자기 멋대로 했다 그랬죠. 이 윤원영은 명종한테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삼촌이죠, 삼촌. 삼촌은 삼촌인데 어떤 삼촌이에요? 엄마의 남동생이니까. 엄마의 남동생 있어요? 너희들? 엄마 남동생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이름 부르나? 엄마 남동생은 뭐라고 불러요? 그냥 삼촌이라고 하나? 외삼촌이라고 부르죠? 엄마 남동생을 뭐라고 한다고요? 외삼촌. 엄마 오빠도 뭐라고 불러요? 엄마의 오빠도 외삼촌이죠? 엄마의 남자 형제들은 다 외삼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엄마 쪽 식구들은 외갓집 식구들이라고 부르죠. 들어봤어요? 외갓댁 이런 건 얘기 안 들어봤어요? 아빠 쪽 사람들을 친가, 엄마 쪽 사람들을 외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네, 그렇게 부르는데 너희 친척이란 말은 들어봤어요? 아빠 쪽 아빠의 형제들이나 아빠의 그쪽 가족들을 친척이라고 부르고 엄마 쪽의 엄마의 가족들이나 엄마의 그런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쪽 사람들을 외척이라고 뭐라고 부른다고? 외척. 윤원형은 명종 엄마의 아들이니까
명종한테 외삼촌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외척이라고 불러요. 외척. 네. 별 능력도 없는데 그냥 대비의 남동생이란 이유로 영의정 자리까지 올라가가지고 뇌물 받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선조가 왕이 됐을 때, 자, 이런 외척들, 척신이라고도 불러요. 외척이면서 신하, 이런 척신들을 다 이제 쫓아내고 벌을 주거나 해야 된다. 싹 털어내는 거를 청산이라고 불러요. 자, 선조가 즉위한 다음에 여러 신하들이 이런 명종 때 외척으로서 나쁜 정치했던 사람들을 싹 다 어떻게 하자? 청소해버리자. 청산해버리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과감하게 뿌리까지 다 뽑아가지고 이 윤원영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벌 주거나 죽이거나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 과격하죠. 자, 이렇게 과격한 사람들의 리더가 김효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집이 한양 사대문에서 동쪽에 위치했어요. 건천동이라는 곳에. 종로구 건천동이라는 곳. 이 사람 집이 어느 쪽에 위치했다고요? 동쪽에 위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김효원을 따르는 사람들을 동인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사람들은 척신 정치를 명종 때 있었던 그 윤원영과 관련된 문정왕과 관련된 척신 정치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어땠다고요? 굉장히 급진적. 이 급진이란 말은 이제 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좀 과격했어요. 싹 다 처리해버리자는. 네. 자, 반면에, 야, 우리도 명종 때 같이 그 척신들이랑 정치를 해왔잖아. 따지고 보면, 우리도 사실 걔네 욕할 것도 없고, 자, 우리들도 지금 거기서 도찐개찐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잘못한 사람들 몇 명만 골라가지고 처벌하고 적당히 하자. 자, 이런 사람들이 대표가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심의겸의 집은 한양 사대문 안쪽에서 서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서인이라고 불렸어. 이 사람들은 적당히 하자, 살살하자, 온건파들이었어. 자,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어떤 이제 일이 있었냐면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이 있었어요. 어려운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도 한번 들어두세요. 이조전랑. 이조라는 곳은 인사팀이에요, 인사팀. 인사팀이 뭘까요? 너희 회사에서 인사팀 이런 거 들어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민서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자, 이제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자, 대학생들 보통 졸업하면 뭐 해요? 뭐 해요? 더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뭐 해요? 대학생들 졸업하면. 일자리를 구해야죠. 취업하죠, 취업. 들어봤어요? 취업이라는 거? 직장 가지는 거? 자, 그래서 삼성에 들어갔어요. 삼성이라는 회사 들어봤어요? 갤럭시 만드는 회사 들어봤죠? 자, 삼성은 아주 큰 대기업이죠. 그래서 삼성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전담하는 부서들이 많거든요. 자, 그 삼성 안에서 자, 이제 새로 이제 삼성에 들어온 그 김민서를 어느 부서에다 배치할지를 정하는 팀이 인사팀이에요.
뭐 삼성 안에는 실제로 뭐 이렇게 갤럭시를 만드는 그 삼성전자라는 또 팀도 있고, 그리고 갤럭시를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영업팀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가지고 삼성을 이끌어갈지를 만드는 기획팀도 있고 여러 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어디에 배치하고 승진이랑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부서가 무슨 팀이다? 인사팀이란 말이에요. 조선시대 인사팀 역할을 했던 부서가 2조였어요. 2조. 뭐라고 부른다고요? 2조. 2조는 1급 공무원부터, 이건 품이란 단어예요. 9품까지, 9등급까지 이제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2조 전랑은 5품 정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어요. 1급이 높은 거고 9급이 낮은 거예요. 그럼 5품이면 딱 어디예요? 중간이죠, 중간.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닌데, 이 동인이랑 서인이 서로 2조 전랑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싸워요. 자, 왜 싸웠냐면 2조 전랑이 아주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먼저 2조 전랑은 3사의 관원을 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천권이라는 권한이 있었고. 자, 3사라고 하는 부서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선생님 봐봐. 자, 봐봐. 만약에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 들어봤죠? 대통령이 뭘 잘못했어요. 혹은 국회의원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비판하고 누가 욕하죠? 아, 물론 유튜브에서도 그런 걸 하지만 뉴스나 신문 같은 데서 그 대통령 이런 행동했다, 뭐 잘못했다고 이거를 보도를 하죠. 방송에서. 그죠? 이런 뉴스나 신문 같은 기관들을 언론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언론. 자,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언론기관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왕이나 높은 신하들이 잘못했을 때 그걸 견제하거나 그걸 이제 잘못을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관원들이 3사예요, 3사. 자, 근데 이 이조전랑이라는 그 관직은 이 언론 역할을 하는 3사의 관원을 선발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정 임기가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만둘 때 자기 후임자, 자기 뒤를 이어서 이조전랑이 누가 될지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천권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조전랑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 막강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생님 봐봐. 예를 들어서 동인 중에 누군가가 이조전랑이 되면 3사의 관원들을 다 누구로 추천할까요? 동인으로 추천할까요? 서인으로 추천할까요? 당연히 동인을 추천하겠죠. 자기 편이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동인이 이조전랑이 됐어요. 이조전랑 임기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자기 후임자를 추천할 때 동인인 사람이 서인을 추천할까요? 동인을 추천할까요? 당연히. 당연히 자기네 편인 동인을 추천하겠죠. 자, 그래서 이 이조전랑 자리만 한번 잘 차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 권력이나 여러 면에서 유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인과 서인이 서로 이조전랑 자리를 차지하려고 불꽃 튀게 싸워요. 네. 자, 그러다가 한 번은 이 김효원이라는 사람은 장원급제를 한 사람이에요. 자, 조선시대 때는 출세를 하려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됐어요.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데 3년마다 한 번 33명을 뽑거든요. 그 중에서 1등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장원이라고 불러요. 장원. 급제라고 하는 건 합격했다는 얘기예요.
자, 김효원은 과거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장원급제 1등을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이죠. 그죠? 자, 그 김효원이 능력이 있다는 게 알려져서 이조전랑 자리에 추천을 받아요. 자, 근데 이 심의겸이란 사람이 김효원이 이조전랑 임명되는 데 대해서 태클을 걸어요. 자, 어떻게 태클을 거냐면 김효원이 집이 가난했어요. 자, 가난한 사람들 공부하기 어렵겠죠. 그죠? 책도 사야 되고 공부하려면은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김효원이 되게 좀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자, 명종 때 우리 잘 나갔던 사람으로 윤원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명종의 남동생이었던. 기억나요? 윤원영이 자기 집에 돈이 많으니까 그 가난한데 똘똘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불러다가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가능성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 과거 시험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윤원영한테 엄청 고맙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윤원영이 좀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키워서 과거 시험 합격시킨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김효원도 가난한 시절에 이 윤원영 집에서 먹고 자면서 지원을 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심의겸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저 윤원영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그 외척으로서 이제 청소돼 버려야 될 사람인데 저 윤원영이랑 관계가 있었던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이조전랑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아무튼 말이 많아서 김효원이 이조전랑이 되지 못할 뻔했어요. 근데 김효원이 워낙 능력도 뛰어나고 해가지고 심의겸이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여차저차해서 이조전랑이 돼요. 자, 근데 봐봐. 김효원 입장에서는 심의겸이 어땠을까요? 자기 이조전랑 걸려고 하는데 태클 걸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나빴겠죠? 자, 그래서 김효원이 앙심을 품었어요. 심의겸한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번에는 이조전랑 자리에 누가 추천이 되냐면 심의겸의 동생이었던 심춘겸이라는 사람이 이조전랑 자리에 추천이 돼요. 자, 이번에는 누가 반대했을까요? 김효원이 반대를 해요. 자, 반대의 이유. 자, 심의겸, 심춘겸 다 성이 뭐예요? 심씨죠? 누구의 동생이었을까요? 인순왕후, 심씨의 남동생들이었어요. 인순왕후는 명종의 부인이죠? 자, 김효원의 얘기는 이거예요. 심의겸, 심춘겸 또한 뭐다? 외척이라는 거예요. 척신이라는 거예요. 왕실의 외가댁 식구고, 자, 이 사람들도 정치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데, 이 심춘겸이라는 사람한테 이조전랑 자리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효원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심춘겸이 이조전랑에 가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동인과 서인과 아무튼 김효원과 심의겸 간의 사이가 더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좀 복잡한 얘기였어요. 근데 한 번은 들어두셔야지 나중에 이야기가 편하기 때문에 말씀을 쭉 자세하게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선조가 왕이 된다면 초반에는 이렇게 동인과 서인, 김효원과 심의겸 이 사람들이 이조전랑 자리를 놓고 불꽃튀게 싸워요. 자, 동인에 속했던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퇴계 이황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1,000원짜리에 그려져 있는 그 할아버지 본 적 있어요? 퇴계 이황.
동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요. 자, 그리고 뭐 김성일, 유성룡, 이발,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산해. 자, 서인 쪽에 있었던 사람, 율곡, 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들어봤어요? 5천 원짜리에 그려져 있는 사람? 율곡. 네. 자, 성훈, 이런 사람들. 정철, 윤두수, 이항복. 자, 이런 사람들이 서인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자, 이황은 선조 4년에 먼저 죽어요. 자, 이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조선시대 출세하려면 무조건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아까 무슨 시험이라고 그랬죠?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근데 이이는 과거 시험에 무려 9번을 합격한 사람이에요. 9번이나 다 1등을 했어요. 자, 이이의 별명, 구도 장원구. 1등을 몇 번 했다고요? 9번을 했어요. 네. 이런 사람들 천재라고 하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천재라고 해서 자기 어떤 지식을 뽐내거나 한 게 아니라 오로지 정치인으로서 조선이란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개혁하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참된 정치인. 자, 조선시대의 개혁, 뭔가 바꾸는 거를 경장이라고 불렀어요. 이는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이런 걱정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 이이였어요. 자, 선조가 이 이이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조가 이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이가 속해 있던 서인들이 덩달아서 선조한테 예쁨을 많이 받아요. 자, 이이가 선조 왕의 예쁨을 받을 때 이이랑 평소에 편지 교류도 하고 이이를 잘 따라다니는 이이의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여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이의 제자이면서 이이의 밑에서 배웠던 사람인데, 자, 이이가 선조 17년에 병이 들어서 역시 죽어요. 자, 선조가 엄청 슬퍼했다고 하고, 이제 이이가 죽으면서 선조가 과거에 서인들을 좀 좋아하고 많이 썼는데, 이제 서인들을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됐던 사람이 이 정여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정여립은 아까 누구의 제자라 그랬죠? 율곡 이이의 제자였어요. 자, 그래서 이이랑 굉장히 좀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이가 죽자마자 이이를 헐뜯으면서 동인 쪽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정여립은 조금 보통 양반들 선비들이랑은 좀 다른 사람이었는데 이런 얘기도 평소에 했었어요. 천하는 곡물이다. 여기서 곡물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요즘에나 해당하는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조선시대 때 하늘과 땅, 천하는 다 누구 거예요? 조선시대 때. 산, 강, 하늘 이런 건 다 누구 거예요? 왕 거죠, 왕. 왕이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산이든 강이든 하늘이든 백성이든 다 왕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천하는 누구의 거라고? 모두의 것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왕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죠. 자, 조선시대나 옛날 옛적에 왕에게 반대하거나 왕에게 이제 왕을 거절하거나 왕에게 반기를 드는 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역적. 역은 거스른다라는 뜻이거든요. 왕을 거스른다. 네. 자,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위험한 얘기를 하고 다니던 사람인데, 이 정여립이 이제 아무튼 이랑은 관계가 멀어지고, 이 동인 사람들이랑 좀 친하게 어울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정여립 집에서 편지가 하나 발견되는데, 정여립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한양을 공격해 들어가서 왕을 끌어내리고 새 왕을 세운다는 얘기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정여립 모반 사건이에요. 근데 이때 정여립이 여러 동인 사람들이랑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자, 이때 정여립이랑 연관된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가서 죽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정여립 영모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책임자가 이 정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정철이 동인들을 공격하는 게 워낙 세가지고 이때 무려 1000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복잡한 좀 얘기긴 한데 이 선조 때는 서인 동인들이 서로 막 이조전랑 자리 놓고 막 권력 다툼을 벌이다가 정여립 영모 사건을 계기로 이 동인들이 서인들에게 많이 죽임을 당하면서 피해를 크게 보게 돼요. 자, 그걸 주도하고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서인의 정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선조가 정철 얘기를 들으면서 이 그 동인 사람들을 많이 죽이긴 했는데 동인의 좀 유력하고 좀 유명한 사람들 몇 명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뒀었어요. 김성일, 유성룡, 이산해 이런 사람들은 살려줬는데 조선시대 제일 높은 관직이 뭐예요? 영의정이죠. 영의정의 이산해, 좌의정의 정철, 우의정의 유성룡. 자, 요렇게 임명을 했어요. 여기다 쓸게요. 선조의 정식 부인은 의인왕후 박씨였어요. 자, 의인왕후 박씨와 선조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어요. 선조의 후궁 공빈 김씨였어요. 이 선조가 공빈 김씨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는데 큰아들이 임해군, 막내 아들이 광해군이었어요. 자, 근데 공빈 김씨가 임해군, 광해군을 낳은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병들어서 죽어요. 선조는 후궁을 또 들였는데 임빈 김씨라는 후궁이 있었어요. 자, 이 임빈 김씨는 선조와의 사이에서 또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자, 신성군이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정원군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지금 요즘에는 사람들이 보통 몇 살까지 살아요? 오래 살면? 100살까지도 살죠. 드물지만. 보통은 8, 90 정도까지는 살죠, 그래도. 건강하면은. 근데 옛날에는 의술이나 이런 게 발달을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길지가 않았어요. 50살도 못 넘겨서 죽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선조가 정식 부인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을 아까 뭐라고 한다 그랬죠? 세자라고 한다 그랬죠? 선조가 40이 다 됐는데
여전히 후계자 세자를 책봉을 세자 임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신하들이 웅성웅성했어요. 선조 빨리 뒤를 이을 세자, 후계자를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신하들이 자, 손가락을 모아가지고 얘를 세자로 찍었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일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 광해군이었어요. 선조 아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좀 뛰어나고 가장 차기 왕으로서, 다음 왕으로서 제일 좀 적합해 보이는 아들로 찍혔던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광해군이었어요. 자, 근데 선조가 광해군, 자기 아들인데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자, 선조가 광해군을 평가했다는 그 평가에 대한 얘기. 저 아이는 속을 알 수가 없는 아이다. 자기 속을 잘 안 내비치는 사람들 있죠. 자, 그런데 광해군은 실수를 안 해요. 공부도 잘하고 평소에 행동도 굉장히 공손하게 올바르게 잘하고 하는데 이성에 정이 안 가는 타입인 사람이 있죠. 선조가 광해군을 조금 못 믿어했어요. 근데 광해군은 신하들한테는 최고로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선조가 아무튼 40살이 넘도록 자기 후계자, 세자를 아직도 정해놓지를 않고 있었어요. 자, 나중에 이게 드러나는데 선조의 속마음은 임빈김 씨를 예뻐해가지고 임빈김 씨 아들이었던 신성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40이 되도록 세자를 임명을 안 하고 시간을 미루고 있었는데, 자, 이 서인의 리더였던 정철,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동인들을 다 이제 제거하고 나서 자신감이 한껏 올라온 이 정철이 영의정, 우의정, 이사내와 유성룡을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지금 조선시대 넘버 원, 투, 쓰리인데 임금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세자를 광해군이 제일 인기가 많으니까 광해군으로 할 거를 얘기합시다라고 정철이 이사내랑 유성룡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 자, 근데 진짜 선조가 나이가 많기도 했고 세자를 빨리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가지고 이 영의정이랑 우의정이 이사내랑 유성룡이 이거에 동의를 해요. 자, 그래서 셋이 만나서 선조를 찾아가기로 해요. 자, 선생 봐봐. 근데 만나기로 한 날 아침에 이사내가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그 자리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정철이 할 수 없이 유성룡만 데리고 선조를 찾아갔어요. 자, 그 다음에 선조한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임금님이 나이가 벌써 40 가까이 되셨고 아직 후계자를 정하지 않으셨으니까 가장 인기가 많은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선조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아직 40살밖에 안 됐고 건강이 이렇게 멀쩡한데 벌써 나 죽은 다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빨리 후계자 정하자고 하는 거야? 너 미쳤어? 자, 이렇게 나왔다고. 자, 그동안 의기양양하고 동인들을 막 숙청하면서 자신감 넘쳤던 정철이 여기서 선조가 확 화를 내면서 완전히 그동안 쌓아놨던 이 신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 그리고 선조가 화가 나가지고 감히 내가 아직 멀쩡한데 내 후계자를 논의한다고 정철을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요. 그러면서 정철과 관계돼 있던 그동안 신났던 이 서인들이 권력을 잃고 유배를 가거나 다 쫓겨나게 돼요. 다시 동인들의 세상이 오게 돼요. 자, 이때 동인들 중에서 우리 과거에 정철이 우리를 이렇게 많이 죽이고 우리를 괴롭혔는데
서인들한테 똑같이 안가품하자. 서인들을 다 제거해야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북인이에요, 북인. 자, 동인들 중에서 서인들을 강경하게, 세게 처벌하자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북인. 자, 반면에, 야, 우리 그렇게 서인들을 세게 처벌하면 저 멍청하고 무식한 서인들이랑 우리가 다를 게 없어. 적당히 하자. 남인, 온건파들. 자, 요렇게 선조 때는 여러 정치 세력들이 나뉘어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자, 이렇게 사람들이 정치적 색깔을 달리하는 그룹으로 나뉘는 거를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지금 너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런 당 들어봤어요? 네. 자, 이렇게 정치인들끼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그룹을 당이라고 부르죠. 당. 민주당. 뭐 들어봤죠? 자, 요렇게 북인, 남인, 서인, 동인 서로 반대파를 어떻게 처벌할지 그거 가지고 세력이 막 나뉘었죠. 남일 붕자, 당자 써가지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붕당이라고 불러요. 붕당. 자, 요 부분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한국사를 배우는 학생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너무 복잡하고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처음 들어온 친구들 너무 미안했는데, 아무튼, 이때 여러 정치가들이 세력이 나뉘게 된다고.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붕당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붕당. 자, 여기까지 잘 들었어요. 자, 교재로 가보세요. 교재에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쓰고 그거 마칠게요. 네. 자, 교재 페이지 47페이지 보세요. 네, 47. 47페이지 여기 우측 맨 오른쪽 위에 보세요. 네, 교재. 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오늘 선조 배웠죠? 선조? 네. 선조 때는 자, 척신정치 청산을 둘러싸고 뭐가 발생했다고요? 동서남북 뭐가 발생했다고요? 무슨 당? 붕당이 발생했다고 해서 빈칸에 쓰시면 돼요. 47페이지 제일 위에. 자, 이 붕당은 처음에는 척신정치, 명종 때 윤원영과 관련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지를 가지고 세게 처벌하다, 적극적으로 처벌하자는 사람들이 동인이라고 불렸다 그랬죠? 김효원의 집이 4대문 안에서 동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리고 반면에 적당히 처벌하자. 우리도 명종 때 그 척신들이랑 같이 정치했잖아. 이 사람들이 서인이라고 불렸어요. 자, 이들이 서로 이조전랑 자리를 놓고 막 싸웠다 그랬죠? 기억나죠? 자, 그러다가 그 정여립이라는 사람, 동인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역적 모의, 영모, 모반을 꾀했다는 정여립 모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정철이라는 사람이 되게 과도하게 수사했다 그랬죠. 이때 무려 몇 명이나 죽었다고요? 1000명이 죽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서 서인이 한동안 권력을 가지게 되고 동인은 완전히 이때 1000명이나 죽으면서 곤두박질 치죠. 네. 자, 이때 자신감이 뿜뿜 넘치던 이 정철이 그 영의정과 우의정을 데리고 선조를 찾아갔다 그랬죠. 자, 선조 찾아가가지고 선조가 아직까지 후계자 책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세자를 임명하자 그랬는데 세자 누구를 임명하자 그랬어요?
선조의 여러 아들 중에서.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하자 그랬죠. 근데 선조가 광해군 좋아한다 그랬어요? 속으로 알 수 없는 아이라고 안 좋아한다 그랬죠. 선조는 속으로 누굴 임명하고 싶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예뻐하는 임빈김 씨의 아들 신성군을 세자로 임명하고 싶었는데 정철 입에서 광해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났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선조가 정철을 쫓아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권력을 차지했던 서인들이 다 쫓겨나고 다시 동인들이 권력을 가지게 돼요. 이때 동인 중에서 우리 예전에 서인들한테 당했던 것처럼 서인들을 다 모조리 쫓아내고 죽여버리자 했던 사람들이 북인, 과격한 사람들, 과격, 적당히 하자, 남인, 온건파들이었죠. 자, 이렇게 선조 때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여러 당파들이 나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붕당이라고 부른다. 조선 후기를 알리는 이제 붕당 정치 시작이에요. 지금도 혹시 뉴스 같은 거 보면 너희들도 봤을 텐데 국민의힘, 민주당 정치인들 나오면은 서로 좋은 얘기 해요? 뭐 관심 없어서 안 봤을 수도 있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보세요. 아, 안 보셔도 되는데 아주 낯뜨거운 얘기하면서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자, 그런 정치가 요때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얘기 탁자만 하고 마칠게요. 한 10분이면 돼요. 자, 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중국에 명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네 개의 섬으로 구성된 이 나라, 어떤 나라죠? 들어봤죠, 일본? 당시에는 키가 작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왜소하다 해가지고 왜라고 불렀다.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에 와가지고 해적질을 하면서 이 해안가 사는 사람들 막 죽이고 식량 같은 거 뺏어가고 나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외놈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조용해요. 평소에 밥 먹듯이 조선 사람들 와가지고 막 노략질하고 죽이고 이랬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일본에 사람을 좀 보내봐야겠어 해가지고 조선에서 일본에 사신들을 보내요. 그렇게 해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간 사신들을 통신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통신사. 조선에서 일본에 간 사람들이에요. 자, 이 통신사로 일본에 간 사람들, 통신사의 최고 책임자, 정사가 황윤길이라는 사람이었고, 2등, 부책임자가 부사가 김성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선생님 봐봐. 근데 황윤길이라는 사람은 지금 당파가 어디예요? 서인이죠.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동인이죠. 자, 두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일본에서 제일 높은 장군을 하나 만나고 와요. 자, 이 장군의 이름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선조가 물어봤어요. 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어때? 어떻게 생겼고 스타일이 좀 어때? 황윤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눈에는 광채가 나고 담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담력이 있다는 건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군대는 아주 강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침략해 올지도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김성일, 이 사람은 정반대 얘기를 해요. 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봤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은 쥐의 눈 같고 쥐의 눈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쪽 찢어졌죠. 그리고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앞니빨이 두 개가 툭 튀어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쥐 같았겠죠. 예. 자, 그래서 히데요시가 쥐의 눈 같고
그러니까 볼품없는 외모고 용기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군대도 오합지졸, 별게 아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대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웬걸? 자, 그래서 대비를 잘 안 했어요.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란이에요? 임진왜란이에요.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임진년에 일본인들이 일으킨 난리해가지고 임진왜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생했어요.